연대를 연기시키고 그때 또 IMF 때였는데 집안도 어려워가지고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쉽겠다. 저는 가장 큰 차이가 공부를 할 때나 어렸을 때는 회계사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라는 걸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회사가 뭔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또 회사가 속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잡아내고 이런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치닥거리 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감사를 A로 하던 B로 하던 어차피 이 회사가 작년에 번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지금 감사를 뭐 잘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작년에 벌었던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장사는 끝났고 가게 문은 닫았는데 가게 문 닫고 나서 저녁에 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000원 번 것 같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000원 번 것 같고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이거 가지고 막 다투는 건데 제가 뭘 만들어내거나 기여하는 부가가치가 뭘까 회의가 좀 들었어요. 원래는 무슨 뭐 사업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돈이 될지 안 될지 회계사들이 한번 계산해보고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아닌 사업이다 판단을 내려주면 그 일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미 사업주는 이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증명해서 안 되고 회계사들한테 맡겨가지고 이걸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게끔 얼마 정도 벌 수 있는지 추정을 해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닥거리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때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됐을 때 저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용하는 일을 내가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누군가한테 진짜 도움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덕택에 고맙다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 감사해서는 그걸 느끼기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상대는 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라고 돼 있지 제가 봐주거나 아니면 뭐 제가 뭐 일을 대강했을 때 상대방이 고맙다고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게 안 느껴졌는데 근데 강의를 갔다가 한번 건설사 현장 감독자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번 했어요. 현장 감독자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전표 처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신다. 그래서 회계가 왜 필요한지 그 전표 처리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루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끝나고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반장님께서 앞에 오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덥석 잡으시면서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그동안 자기가 답답했던 거 올라가지고 이랬던 것들을 오늘 진짜 많이 풀고 간다고 진짜 고맙다고 이렇게 막 두 손을 꼭 잡고 막 해주시는데 내가 오늘 강의를 어떻게 했지? 평소에도 하던 강의였는데 다음에 진짜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 희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회계사들이 자기 고객인 기업들을 괴롭혀가지고 이것저것 조사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낼 때면 그 재무제표를 보고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고 이 회사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이렇게 빌려주고 투자를 하셔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얘를 괴롭히는 건데 이게 왜 좀 불균형이 있다고 봤냐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볼 줄을 몰라요. 회계사들이 고생해서 재무제표를 감사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뭐하냐 그걸 실제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놔도 아무도 먹을 줄 모르는데 그걸 먹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쪽을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회사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상품이나 투자 대상 위주이신 것 같아요. 뭘 사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근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 근본적으로 부자의 기준 자체가 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에 도달할 수 있는지 과정에 있어가지고 회계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GPS, 내비게이션 같은 느낌 회계를 모르면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아닙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없을 때도 사람도 운전 잘 하고 다녔고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를 찾아간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목적지는 있어요. 사람마다 목적지가 다르지만 누구는 나는 100억 벌레라고 하고 누구는 10억 벌레, 누구는 뭐 1000억 벌레 이렇게 목적지는 다르겠지만 그 목적지를 확인하고 내 위치가 어딘지를 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목적지를 향해서 다가가는지 멀어지는지 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목표는 있는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자본하고 구분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월급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막상 내가 지난달보다 그럼 내 자산이 얼마나 늘었냐 300을 벌었으면 300이 그대로 남지는 않고 여기저기 쓰고 나면 얼마씩 늘어나는데 내가 그게 한 달에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로커가 막 했던 얘기가 우리가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개선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가 어딘지 그 측정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측정 시스템이 회계고 그걸 해야지 이렇게 내가 줄여가거나 늘려가거나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가거나 관리를 할 수 있고 그게 개선이 될 텐데 어떤 상품을 가입하냐에 대해서만 얘기가 이루어지지 자신의 재정 상태가 어떻고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또 관리하고 어떻게 개선을 시켜나가야 될지 이게 근본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쪽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어떻게 좀 해볼까 이게 과제이기도 한데 많은 시도들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어떤 게 터질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에도 최근에는 금융이나 경제에 대해서 그걸 좀 쉽게 풀어가려고 하시는 시도들이 있고 신과 함께나 이런 채널 보면 어떤 어려운 부분이 좀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풀어보려고 하고 첫 번째는 일단 그
관심이 있어야지 보잖아요. 관심을 가지려면 자기 발등에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 발등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냐면 당장의 돈 문제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이번 달 생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받는 월급으로 거기 맞춰서 사니까 이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회계를 공부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노후를 맞이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렇게 됐지만, 아니면 나는 구분해서 공부가 부족하지만 최소한 내 자식들한테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게 하고 싶다. 부모가 공부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공부를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부모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재테크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자산 쪽으로 접근을 하세요. 일상용어로 쓰면 재산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자기 재테크의 목표를 집, 차 10억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집 있고 차 있고 현금, 금융자산을 10억 정도 있으면 난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잡는데, 이게 딱 무슨 개념이냐면 자산만 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집을 빚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냐, 자기만 돈만 가지고. 빚을 하나도 내지 않고 나는 집, 차 10억이 목표인지, 아니면 집을 살 때 당연히 빚을 이 정도는 끼고 사는 게 목표인지, 사람마다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살 때는 집은 빚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5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냐면, 5년에 1억을 모으기 위해서 강제로 적금을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집어넣어가지고 5년 동안 이 돈을, 내가 목표한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강제로 이 적금을 놓고 나머지 돈 가지고 살아야지. 근데 안 사라져요. 처음에는 야심차게 막 한 달에 그래 이 돈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적금은 넣어야 되고 내가 생활하는데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해버리냐면, 우리가 그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적금 이자율이 2%인데 그 적금을 뭘로 넣냐면 저기 ATM기 가가지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자율 20% 나간 걸 받아가지고 그 돈을 2%에다 집어넣는다면 완전 바보잖아요. 20% 수수료 내고 2% 이자 받는 데다 집어넣는다면 이게 완전 바보고,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텐데 차라리 적금을 한 달 연체하고 말지 이걸 20%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적금을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면 왼쪽 자산에 2%짜리 적금이 있고 반대쪽에 신용카드 서비스 받는 금액이 있어요. 그럼 이걸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이 적금을 안 넣었다면 현금 서비스 받아서 들어갈 돈이 거기에 안 썼을 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제로 적어보면 양쪽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그 자본을 얼마로 만들겠다, 이게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접근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인지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회계나 뭐 가계부를 적으라고 그러면, 원래 가계부라는 건 뭐 매일 적는 개념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커피 마시고 왔으면 커피값 얼마 뭐, 그래서 다 포기하고 안 적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꼼꼼한 성격이 아니고 저 부지런한 사람이 이걸 못하는데, 저도 안 적어요. 저도 안 적지만 근데 저는 뭐는 적냐면 한 달에 한 번 자산 부채는 파악해요. 매일 얼마를 썼는지 지출을 적을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예금 어디 얼마 있고 카드값 얼마 갚아야 되고 이번 달 카드값 얼마 나가야겠네, 이걸 한 달에 한 번 파악하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자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에서 카드값 뺐을 때 지난달에는 그게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550만 원이 됐네? 그러면 내 자산이 50만 원이 늘었구나. 근데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 늘었다는 건 내가 이번 달에 250을 썼다는 얘기네? 그렇게 접근을 한 달에 한 번씩만. 근데 그걸 적어보시면 한 달에 한 번만 적으면 되거든요. 적으면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지난달에 500이었고 이번 달에 왜 480이지? 잠깐만, 내가 월급을 300 받았는데 그럼 내가 이번 달에 320을 썼다고? 이렇게 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부자에서 멀어지는 건데 320을 내가 썼을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어디다 쓴 건지 사실은 뭐 요새 우리가 대부분 지출을 카드로 하니까 카드 내역 파악해보고 이러면 이렇게 내가 실제로 쓰고 있구나. 그러면 개선을 시키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줄여보거나 해야겠다. 안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내 위치가 목표점으로 가지 않고 멀어지고 있구나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 회계가 부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고 과정이 될 거라는 게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재무제표나 숫자를 데이터로만 보는 경향이 좀 강해가지고, 이익률이 높은 애 좋은 회사, 부채비율이 높은 애 나쁜 회사,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숫자 사이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데 돈을 자꾸 빌리러 다니지? 이유가 뭘까? 어떤 사정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말하는 바를 좀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일반인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공되는 형태들이 다트나 이런 데 공시되는 자료들을 보면 숫자만 잔뜩 적혀 있지 그걸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되게끔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일반인들이 접근이 쉽게 가공해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보고 싶다는 게 원래 이제 회사를 처음에 세울 때 목표였고,